안녕하세요.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때로는 작은 선의가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죠. 오늘은 베트남 해양안보 담당 차관 팜탄빈이 겪은 기적 같은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단돈 11만 원이 어떻게 남중국해의 판도를 바꾸고 동남아시아 전체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해양안보부 차관 팜탄빈입니다. 15년 전 아버지를 바다에서 잃고 난 후 평생을 우리 바다를 지키는 일에 바쳐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새벽 3시 베트남 해양안보 상황실에 급박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잠옷차림으로 급히 상황실로 뛰어들어갔죠. 대형 스크린에 펼쳐진 광경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빨간 점 300개가 우리 영해를 완전히 뒤덮고 있었거든요. 차관님, 중국 어선들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참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레이더 화면 속 빨간 점들은 실시간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법 조업이 아니었어요. 중국이 자신들의 구단선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 바다를 완전히 점령하려 하고 있었던 거죠. 중국 해경선 12척이 뒤에서 호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작정하고 온 겁니다. 또 다른 참모의 보고에 제 얼굴이 굳어졌어요. 15년 전 아버지를 잃었던 그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우리 해양경비선 6척이 긴급 출동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300대 6의 싸움이었거든요. 중국 어선들은 우리의 경고 방송을 완전히 무시하며 더욱 깊숙이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오전 7시 상황이 급변했어요. 긴급 상황입니다. HQ755가 중국 어선과 충돌했습니다. 무전기에서 터져나온 급박한 목소리에 상황실이 얼어붙었어요. 선체 우연에 3m 구멍이 뚫렸습니다. 침수가 시작됐어요. 스크린에서 우리 함정을 나타내는 파란 점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승무원 15명 전원이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비명 소리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말이죠. 15년 전 아버지도 이렇게 중국 어선과 충돌하며 차가운 바다로 사라지셨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평범한 어부였는데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막으려다 사고를 당하신 거였어요. 바다는 모든 사람의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느냐.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행히 구조 작업은 30분 만에 완료됐어요. 승무원 12명은 구조됐지만 3명이 실종됐습니다. 응우엔 반투어는 각 결혼한 신혼부부였고 레티라는 2아이의 엄마였으며 판문아이는 내년에 대학 가는 꿈을 가진 19살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1시간 후 중국에서 믿을 수 없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자국 영해에서 합법 조업 중이었다. 베트남의 일방적 도발이 사고의 원인이다. 저는 분노로 책상을 내리쳤어요. 우리 바다에서 우리 사람들이 죽었는데 우리가 도발자라니요. 다음 날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장관, 외교장관, 그리고 주요 참모들이 모였지만 결론은 절망적이었어요. 외교적 항의는 벌써 수십 번째였고 해군 파견은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해군력으론 중국과 상대가 안 됐거든요. 중국 해군은 350척의 최신 이지스함까지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고작 40척의 낡은 초계함들 뿐이었어요.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모두 알고 있었죠. 미국은 중국과의 전면 대결을 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으로만 비난 성명 내고 끝일 뿐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아래서는 엄청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런데 바로 그때 상상도 못한 곳에서 희망의 손길이 뻗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차관님,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에서 긴급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한국이요? 무슨 일로요? 자세한 건 직접 와서 말씀드리겠다고 하는데 매우 급하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기대는 안 했어요. 어차피 다른 나라들처럼 립서비스나 몇 마디 하고 끝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을 바꿀 만남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하노이 시내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15년간의 외교 경험을 떠올렸어요. 수많은 회의와 협상 그리고 실망의 연속이었죠.
한국 대사관은 하노이 중심가에 위치한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깔끔한 외관과 달리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솔직히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지난 몇 년간 남중국해 문제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찾아다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똑같았어요. 미국과의 회담에서는 이런 말을 들었죠. 베트남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군사 지원은 없었습니다. 중국과의 전면 대결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했어요. 일본은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합동훈련을 통해 베트남 해군의 역량 강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조건이라니 우리가 도움을 구걸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유럽연합은 어떨까요? 겉으로는 화려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말뿐인 비난 성명,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없었죠. 가장 기가 막혔던 건 중국의 반응이었어요.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역사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타국의 간섭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당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영해를 침범하고 우리 국민을 위험에 빠뜨려 놓고도 말이죠. 대사관 로비에 들어서자 깔끔한 한국 전통 장식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복을 입은 인형, 청자 도자기, 그리고 태극기가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팜탄빈 차관님이시죠? 김성우 공사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베트남 직원이 안내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또 다른 실망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공사실 문이 열리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일어서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우입니다. 이렇게 급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우 공사는 생각보다 소탈한 인상이었어요. 화려한 정장 대신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급히 만나자고 하신 건가요? 저는 의자에 앉으며 물었어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또 무슨 조건부 제안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 공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차관님, 어제 남중국해에서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아, 그 일로군요. 하지만 이미 많은 나라에서 비난 성명을 내주셨으니까. 비난 성명이 아닙니다. 김 공사가 말을 끊었어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실질적인 도움이라고 하면서 결국엔 조건을 내걸겠죠. 어떤 도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 공사는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우리 해군에서 퇴역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포항급 초계함 여수함이에요. 제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군함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1200톤급 초계함으로 대함 미사일과 대공포 그리고 최신 레이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 공사가 파일을 펼치며 설명했어요. 함정 사진과 상세한 재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능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군요.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조건이 무엇인가요? 한국 기업의 우선 발주권인가요? 아니면 군사기지 사용권? 다른 나라들과의 경험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심하게 됐어요. 그런데 김 공사의 대답은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조건 없습니다. 네. 조건이 없다는 뜻입니다. 형제국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조건 없이 군함을 준다고요? 농담하시는 건 아니시죠? 전혀요. 상징적인 비용만 받겠습니다. 11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11만 원 베트남 돈으로 2억 동 정도였어요. 점심값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지난 15년간 외교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런 제안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려는 거죠? 김 공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차관님, 저희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때 16개국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조건 없이요.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어요. 김 공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베트남을 도울 기회가 왔죠. 1964년부터 9년간 31만 명을 파병했습니다. 같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베트남 파병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함께 싸웠던 동맹국의 정신을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김공사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성 있는 제안을 들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건이 없는 건가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그 배로 여러분의 바다를 잘 지켜달라는 것뿐입니다. 저는 목이 메었어요. 갑자기 15년 전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형제는 어려울 때 나타나는 법이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한국은 진짜 형제였습니다. 언제 인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일이라도 가능합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거든요. 김공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베트남 국방부 대회의실에는 전례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제가 한국의 제안을 보고하자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국방장관, 외교장관, 해군참모총장, 그리고 주요 차관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11만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국방장관 레반투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믿기 어렵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1200톤급 포항급 초계함을 11만 원에 양도하겠다고 했어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베트남 정부 고위 인사들이 이런 일에 당황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모든 국제거래에 반드시 대가나 조건이 따랐거든요. 외교장관 부이탄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숨겨진 조건이 있는 건 아닐까요? 경제협력이나 군사기지 사용권 같은. 아닙니다. 제가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진짜 조건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해군참모총장 판반김이 함정 자료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함정 사양을 보니까 정말 좋네요. 대한미사일 하푼 8발, 76mm 한 포, 그리고 최신 레이더 시스템까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시장가로 따지면 최소 500억 동은 되는 함정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베트남 고위 관료들의 당황은 이해할 만했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한 국제관계는 철저히 계산적이었거든요. 중국은 투자를 빌미로 항만 사용권을 요구했고 미국은 군사지원 대신 정치적 협조를 원했어요. 일본도 경제협력을 조건으로 내세웠죠.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저는 일주일 전 김성우 공사와의 대화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차관님, 저희 할아버지 세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950년 한국전쟁 때 우리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북한군이 부산까지 밀고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도움의 손길이 뻗어왔습니다. 미국, 영국, 터키, 필리핀, 그리고 남베트남도요. 저는 깜짝 놀랐었어요. 베트남이 한국전쟁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우리가 베트남에 31만 명을 파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같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김공사가 계속 말했었죠. 그때 함께 싸웠던 나라들은 서로 뭘 요구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같은 가치를 지키자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때 받은 도움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요. 이 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회의실에서 국방장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말 조건이 없는지 확실한가요? 외교장관이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15년 전 제 아버지가 중국 어선과의 충돌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진짜 형제는 어려울 때 나타나는 법이다. 그리고 진짜 형제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제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한국이 바로 그런 진짜 형제인 것 같습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걸로 하죠. 그런데 해군참모총장이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어요. 함정을 받는 건 좋은데 운용할 승무원 훈련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한국에서 해결해 주겠다고 했어요. 베트남 해군 승무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3달간 집중 훈련을 시켜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훈련비는요? 그것도 무료입니다. 숙식비도 한국에서 부담한다고 했어요.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번엔 감탄의 침묵이었습니다.
외교장관이 중얼거렸어요. 도대체 한국은 우리한테서 뭘 바라는 걸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공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배로 우리 바다를 잘 지켜달라는 것, 그것 하나뿐이라고요. 이틀 후 다낭 해군기지에는 베트남 역사상 가장 특별한 인수식이 열렸습니다. 새벽 6시부터 해군 장병들이 부산하게 움직였어요. 오늘은 한국에서 온 회색 군함 여수함을 정식으로 인수받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일찍 도착해서 부두에 정박한 함정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봐도 위풍당당했어요. 1200톤급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크고 든든해 보였습니다. 저게 정말 11만 원짜리 배인가요? 옆에 있던 해군 중령이 중얼거렸어요. 오전 10시 인수식이 시작됐습니다. 베트남 국방장관 레반투와 주베트남 한국대사 박노한 그리고 한국 해군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한국 측에서 온 박철수 준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함정 한 척을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부두 전체에 울렸어요. 이는 두 나라 간의 우정과 신뢰를 상징하는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박 준장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함정의 이름은 여수함입니다. 여수는 한국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죠. 하지만 이제 이 배는 베트남의 바다를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박 준장이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사실 이 함정에는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의 동해와 서해를 지켜왔거든요. 참석자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2002년 제2연평해전 때도 이 함정이 참여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막아낸 영광스러운 역사가 있어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단순한 중고 군함이 아니라 실전 경험이 있는 검증된 함정이었던 거예요. 이제 베트남 국방장관의 답사 차례였습니다. 레반투 장관이 마이크 앞에 서더니 감동적인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배 한 척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동맹을 받는 겁니다. 믿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회장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11만 원이라는 가격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이 베트남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레 장관이 한국 측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인수식이 끝나고 저는 함정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한국 해군이 얼마나 세심하게 정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모든 장비가 새 것처럼 깨끗했고 페인트 칠도 새로 해놨습니다. 함교에서 한국 해군 이병철 대령을 만났어요. 대령님, 이 함정을 정비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석 달 정도 걸렸습니다. 저희가 직접 사용하는 함정보다 더 꼼꼼하게 정비했어요. 이 대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엔진도 완전히 오버홀했고 전자장비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그러면 정비비만 해도 엄청날 텐데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형제한테 망가진 물건을 줄 수는 없잖아요. 이 대령의 말에 저는 감동받았어요. 함정 곳곳을 둘러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레이더 시스템은 최신형이었고 통신 장비도 베트남 해군이 보유한 그 어떤 함정보다 앞서 있었어요. 무기 체계는 어떨까요? 하프대함 미사일 8발이 장착되어 있었고 76mm 함포는 분당 100발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2주일 후 베트남 해군 역사상 가장 긴장감 넘치는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 다낭 해군기지에는 비상이 걸렸어요. 중국 어선 200여 척이 다시 우리 영해로 침입했다는 보고가 들어온 거였습니다. 저는 급히 기지로 달려갔어요.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는 또다시 빨간 점들이 우리 바다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들어왔습니까? 새벽 3시부터 계속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번엔 더 대담해졌어요. 해군 작전참모가 보고했어요. 중국 해경선도 함께 왔나요? 네, 8척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참모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중국 측이 우리 12LE 경계선에서 아주 조금씩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마치 우리 반응을 시험해보는 것 같습니다. 제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불법 조업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우리 영해 주권을 시험하고 있는 거였어요. 기존 경비선들로 대응이 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중국 측 규모가 너무 커서요. 그때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한국에서 온 그 함정은 어떨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여수함 말인가요? 네, 승무원 훈련도 끝났고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첫 출동을 이런 긴장된 상황에서 하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여수함 출동 준비하세요. 오전 8시 다낭 해군기지 부두에는 전례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회색 군함 여수함이 천천히 부두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1200톤급의 위풍당당한 모습에 기지 내 모든 장병들이 나와서 지켜봤어요. 함장 레바나이 중령이 브리지에서 명령했습니다. 전함 출항 준비 완료, 항해 시작. 여수함의 엔진 소리가 바다 전체에 울렸어요. 이건 단순한 함정의 엔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해군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어요. 출항 후 2시간 여수함은 중국 어선들이 몰려있는 해역에 도착했어요. 레이더에 중국 어선 150여 척 포착됐습니다. 레이더 요원이 보고했어요. 해경선은 8척 확인됩니다. 우리에서 15km 거리에 있습니다. 함장이 망원경으로 상황을 확인했어요. 정말 많은 중국 어선들이 우리 영해에서 조업하고 있었습니다. 경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통신병이 중국어로 경고 방송을 했어요. 이곳은 베트남 영해입니다. 즉시 철수하시기 바랍니다. 15년 전 아버지를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제가 이제는 동남아시아 해양평화의 상징이 된 여수함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11만 원. 이 숫자는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을 겁니다. 돈의 가치가 아닌 형제의 가치로 말이죠.